네,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 다시 한번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관세의 칼끝이 노리고 있는 대상은 당연히 중국이었죠. 실제로 중국산 제품에는 50%가 넘는 고율의 관세가 매겨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보복 관세에 미국이 또 다시 보복하면서 4월 9일 기준으로는 무려 104%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말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겁니다. 명분은 단순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것이었죠.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 조금만 살펴봐도 이상한 점이 많이 보이죠. 중국을 견제해야 할 미국의 동맹들, 그러니까 주로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동맹들인데요. 한국, 일본, 대만까지 이 국가들에 모두 예외 없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겁니다. 관세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 견제인데 같이 중국을 견제해야 할 동맹국들에게까지 칼을 꽂는다? 이거 좀 이상하죠. 먼저 대만부터 이야기해봐야 되겠죠. 대만은 중국과 군사적으로 맞서고 있는 최전선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관세를 얻어맞았습니다. 대만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진지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죠. TSMC 회장이 직접 미국에 가서 거액의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24%, 우리나라도 25에서 26%의 관세를 받았습니다. 주한미군의 표면적인 주둔 목적은 물론 북한이지만 동시에 주한미군은 중국에게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그 심장을 노리고 있는 최전선의 미군이기도 하죠. 일본도 대중국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기말입니다.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만, 한국, 일본과 계속해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중반의 관세는 절대 낮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레벨의 관세인 것이죠.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는 유럽에도 절대 낮은 관세가 아닌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는 데 필수적인 동맹국들에게까지 적대하듯이 관세를 부과했다는 것, 이건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미국의 외교 전략 그리고 세계 질서 전체를 흔드는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한결 분명해집니다. 이게 정말 미국이 원하는 대로만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이 만들어낸 동맹들 간의 틈을 가장 잘 파고들 수 있는 나라는 그렇다면 어디일까요? 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관세 정책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중국, 메인 빌런인 중국은 어쩌면 미국의 이러한 정책 뒤에서 웃음을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오랜 동맹들이 품은 불만을 이용해서 그 틈을 파고들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간의 신뢰를 흔들 수도 있는 이 정책을 왜 이렇게 강력하게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이 전략을 읽어볼 수 있는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바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스티브 미란의 보고서입니다. 2024년 가을, 정확히는 11월이죠. 스티븐 미란이 작성한 보고서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제목은 평이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담긴 내용은 아주 무시무시했죠. 보고서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달러 강세를 멈춰야 하고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관세를 전략 무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란은 주장합니다. 강달러는 미국 제조업을 침식시켰고 자산 거품만 불러왔으며 가장 나쁘게는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말이죠. 물론 약달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축통화의 지혜를 잃을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더 이상 강하게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갑니다. 관세를 무기로 상대 국가의 경제를 흔들고 협상력을 약화시켜서 결국 약달러 협상을 유도하자는 전략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걸 마라라고 합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1985년 일본을 침몰시킨 플라자 합의를 연상시키는 이름이죠. 다만 이번에는 플라자 호텔이 아니라 마라라고 별장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의 이런 전략은 힌트를 드렸지만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일본이 맹렬한 기세로 미국을 뒤쫓던 1980년대 중반, 미국은 두 가지 카드를 꺼내들어 일본을 30년의 침체로 몰아넣었습니다. 첫 번째가 미일 반도체 협정이었다면 두 번째가 바로 환율, 약달러를 강제하는 플라자 협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협정을 통해 기술적으로 일본의 추격을 뿌리쳤다고 하면 두 번째 합의는 무역 구조를 변화시켜 일본을 경제적으로 침몰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반도체 핵심 주도권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으며 일본은 수출 경쟁력마저 잃게 됐습니다. 결국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에 빠지게 됐죠. 지금 트럼프와 미란의 전략은 그때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미 온갖 종류의 수출 제한을 통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필사적으로 억제하고 있죠. 이것이 만약 마라라고 합의로까지 이어진다면 이건 1985년과 똑같은 흐름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본이 몰락하는 과정 전부를 중국이 지켜봤다는 겁니다. 중국은 일본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학습한 나라입니다. 순순히 협조했다가
어떻게 당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협상 의사를 먼저 내비친 것이 아니라 보복 관세를 먼저 입에 올렸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할 겁니다. 또한 일각의 추측처럼 미국의 국채를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게 중국일지도 모르죠. 이 무역 전쟁은 단순한 세율 싸움이라기보다는 패권 전쟁이라고 읽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사의 핵심에는 과거를 반복하려는 미국과 순순히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는 중국이 있습니다. 네, 스티븐 미란 보고서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서 동맹국들이 기존에 보유한 단기 국채를 강제로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으로 교환하도록 압박하는 내용까지 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치가 만약 정말로 실행된다면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동맹국들은 사실상 수십에서 100년간 그것도 일방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미국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경제적 희생을 강요하는 겁니다. 이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재정 압박을 어쩌면 덜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맹국과 미국 간의 신뢰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겁니다. 이미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관세 정책의 여파는 즉각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물론 가장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관세 조치를 취했습니다. 동시에 위안화 가치를 관리하면서 자국 수출 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죠. 하지만 진짜 파장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보 영역에서는 미국 중심의 한미일 삼각공조가 강조되고 있고 대만 수호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이 동맹국들을 우군이 아닌 협상 대상으로만 취급한다는 점이 동맹국들의 신뢰를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은 모두 높은 관세 부과에 충격을 받았죠. 우리나라는 관세 정책 발표 이전 현대차가 거액의 북미 투자를 발표하며 꽤 훈훈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자면 일본은 더했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위시해서 거액의 대미 투자, 알래스카 LNG 참여 등을 비롯해 관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 그대로 거의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단 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관세를 맞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만은 중국과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맞았다는 점에서 미국이 진짜 중국에 맞서 대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TSMC 회장도 미국을 방문해서 거액의 투자를 약속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3월 무려 6년 만에 한중일 FTA 회담이 열렸습니다. 왜 하필 6년 만이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1기 관세 정책은 2018년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실물 경제로 덮쳐오던 2019년 한중일은 모여서 FTA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이라는 최대 시장에 접근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역내 교류를 활성화해보자는 뜻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이런 논의는 흐지부지한 일이 되고 말았죠. 그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고 6년 만인 겁니다. 미국은 적국과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중국에 아니면 일본에 수출하는 것은 물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그것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면 바로 우리가 우리를 책임져야겠죠. 그리고 중국도 일본도 비슷할 겁니다. 특히 중국은 이때다 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한미일 관계에 조금의 균열이라도 가면 여기에 파고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겁니다. 2015년 사드 사태 이후로 이어진 한한령도 마침내 해제될지도 모르고 올해 3분기에는 중국의 무비자 관광객들이 입국하게끔 되어 있죠. 말하자면 전랑 외교를 앞세워 주변국들에게 횡포를 부리던 중국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자 주변국들에게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일본은 미국의 고율 관세 그러니까 동맹 뒤통수에 대한 실망 속에서 살 길을 찾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브라이언 샤치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고강도 관세 정책 하에서 한중일 3국 경제장관이 최근 서로 손을 잡은 장면을 두고 충격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중국에게 기회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을 충격적이라고 달리 말한 거겠죠. 유럽 이야기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은 20% 관세 부과에 대해 배신이라면서 격렬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 여름에 중국과 유럽 간의 정상회담이 마련되어 있죠. 이런 와중에 중국이 유럽연합에게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낼지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나 10중 8구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며 유럽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 같아요. 미국이 잃어버리는 신뢰의 자리를 중국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내 보수 언론에서는 왜 우리가 중국 견제를 위해 이 정도까지 희생해야 하냐는 논평이 나오고 있고, 일부 야당 정치인들은 미국의 일방주의가 오히려 중국을 이롭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학자들도,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투자가들도 이미 미국의 실업률이 낮고 공급망은 고도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관세를 통해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경제 침체를 유발할 거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죠. 결국 이번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끔 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자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지위조차 흔들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세계 질서를 설계하려는 이 시도, 이번엔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동참할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제조업 부활을 외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동맹 압박, 통화구조 재편, 지정학적 승부라는 복합적인 전략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동맹국들과의 신뢰를 무기로 삼는 순간 미국은 스스로 구축해온 국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1985년 미국은 플라자 합의와 반도체 협정을 통해 일본을 30년의 침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중국은 똑똑히 목격했죠. 이제 중국은 그 기억을 무기로 해서 미국의 이번 대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순순히 협정에 응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잃고 있는 신뢰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초한 위기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관세 전쟁, 과연 미국은 이번에도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맹의 신뢰를 잃고 스스로 패권을 내려놓는 계기가 될까요? 혹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긴 시간 동안 미국의 관세 정책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모른다 라는 말이 어쩌면 가장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관세 레벨은 1930년대 이후로 가장 강력한, 어쩌면 전대미문의 관세 정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하는 게 어쩌면 가장 정확할 거예요. 네, 같이 지켜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현미야 투자의 세계, 고현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사실 관세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다 하죠. 지금은 이제 쿠키입니다. 관세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다 해서 저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지만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른다고 말하는 게 가장 솔직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A라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혹은 A-라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는 오히려 자기가 하는 말이 제대로 뭔지 모르고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르죠. 협상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도 있고, 그건 동맹국들과 미국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중국과도 극적으로 협상이 어느 날 발표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방향에 너무 무게를 싣는 투자는 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령 빅스에 투자를 했던 분들이 이번 폭락기에 좀 계셨는데 수익을 거두셨다면 일단 축하를 드리고, 이제는 조금 관망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 가팔랐죠? 그 하락의 폭과 속도가 말이죠. 네, 오늘 쿠키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사실 쿠키라고 하지만 쿠키를 말할 때 저 뭐라고 할까요? 정해놓고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무슨 이야기를 그냥 즉흥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PT를 다녀왔어요. PT에서 뭘 했냐면 이제 오늘 하체 운동을 했는데 뭐 재밌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잘이 아니라 거의 안 했죠. 제가 취업하고 나서 요즘에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신경외과에 갔어요. 신경외과가 맞을 겁니다. 예. 제가 머리 아프면 어디 가야 되냐고 했더니 신경 어디기 뭐시기를 가래요. 그 병원을 잘 아시는 분들이. 아무튼 갔죠. 갔는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너에게는 경추성 두통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신뢰감이 가는 그런 분이셨어요. 네, 목소리부터 이제 외관까지 아주 신뢰감이 넘치시더라고요. 전혀 경추성 두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추성 두통이 뭐냐 했더니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교수님처럼. 그게 뭐냐면,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경추성 두통은 이제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이 목에서 머리로 가는 신경들이 눌려서 발생하는 그런 두통이다. 이런 두통은 이제 코어 근육이 제대로 없거나
뭐 있긴 있겠죠. 약해서 그렇겠지만 코어 근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뭐 자세가 바르지 않은 자세로 오랜 시간 장시간 업무를 하거나 뭐 이러면 생기는 두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머리가 진짜 깨질 듯이 아팠기 때문에 일단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주사를 맞으니까 갑자기 너무 괜찮아지더라고. 그래서 추가적인 조치를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봤죠. 여쭤봤어요. 했더니 뭘 하면 되겠냐 이랬더니 필라테스 아니면은 헬스를 가래요. 그걸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도수치도 좀 받고 그러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또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면은 저는 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거는 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필라테스를 일단 상담을 받으러 갔죠. 제가 신촌 2대 이쪽에 사니까 2대 앞에는 필라테스를 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필라테스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는 저기 2대 이화여자대학교 앞에서 필라테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시간을 잡을 수가 없기도 했어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했죠. 그래서 이제 헬스를 받으러 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헬스를 하는 뭐라고 할까요? 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려본 거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너에게는 병이 있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헬스나 필라테스를 해야 되는데 상황상 필라테스를 예약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헬스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예, 사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고 원래 쿠키를 녹음을 할 때 생각을 잘 안 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쿠키도 하나의 컨텐츠로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는 건강해지는 과정에 있다. 경추성 두통에서도 또 말은 다른 바르지 않은 자세와 어떤 그런 부수적인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피해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잠도 많이 자고 물도 많이 먹고 커피도 끊으래요. 커피를 끊으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신경외과에서도 커피 많이 드세요? 그래서 커피 이만큼 먹습니다 했더니 커피를 끊으셔야 됩니다. 커피는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커피는 안 좋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필라테스를 받으러 이제 체험을 했죠. 하루 체험을 했는데 커피 많이 드세요? 그래서 뭐 얼마 정도 먹어요 이랬더니 커피를 끊으시고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PT를 받으러 갔어. PT를 받으러 가서 이제 또 물어보는 거야. 커피 많이 드세요? 그래서 이 정도 먹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그만큼 더 드셔주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있지. 커피는 안 좋은 거구나. 네,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런 것 같아요. 3명이나 그랬으면은 3인 성호라고 3명이 거짓말하면 없던 호랑이도 생긴다는데 의사 선생님, 필라테스 선생님, 헬스 선생님 3명이 입을 모아서 커피를 조금 드셔야 됩니다. 그럼 커피가 안 좋은 거겠죠. 그죠? 제 말 맞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뵐게요. 녹음 이제 못하겠다. 너무 열심히 말해가지고. 안녕.